안녕하세요.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용범 기술사입니다. 오늘 저기 금융 포럼에서 제가 이 발표 세션을 맡게 됐을 때 좀 많이 고민을 좀 했거든요. 여기 계시는 수많은 금융 기술자 분들 앞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해야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일단 어떤 특별한 금융 기술보다는 제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 2차 배터리 인더스트리에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앞에 발표하셨던 분들 보니까 친환경 관점에서 ESG라든지 아니면 경영학 관점에서의 CFRP라든지 그다음 제가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저거거든요. 저희 제품 중에 압출품이 되게 많은데 고질적으로 수율이 안 좋아요. 생산성도 안 좋고. 근데 아까 발표한 액체 지수에 대한 냉각 방식,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앞단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부합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 회사 라인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크게 이제 자동차 배터리가 들어가는 자동차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ESS 사업부가 좀 있고요. ES 사업부하고 자동차 사업부를 합쳐서 중대형 제품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가전 제품이라든지 이바이크, 노트북, 웨어러블 이런 것들도 소형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친환경 관점에서 2차 전지에 지금 중요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끔 매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화재도 좀 많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전기 자동차를 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차량 무게 중에 한 500kg 정도, 한 600kg 정도가 배터리 무게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배터리 가격도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화재가 나는 안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제품단의 제조 원가를 낮출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금융 기술보다는 2차 전지의 트렌드가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동영상을 몇 개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평가하면서 불이 났던 영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제품은 불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불이 나는지 실제로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 평가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런 걸 삼아서 개선하고 있겠구나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저희가 2차 전지에서 지금 중요시 보고 있는 게 여기 보면 카테고리가 크게 세 개거든요. 성능이 있을 거고, 안전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을 잘하고 있는 거냐. 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자동차로 따지면 성능이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높아야지만 주행거리가 300km냐, 500km냐, 이렇게 주행거리가 늘어날 거고, 그 다음 안전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매체에서도 봤겠지만 어떤 메카니컬 충격에 의해서도 불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떤 쇼트라든지 이런 정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 카테고리가 지금 세이프티거든요. 그래서 세이프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이프티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강성, 메카니컬 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가 플라스틱이 됐든 스틸이 됐든 비철 금속이 됐든 이 열변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합돼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경량화는 이 주행거리하고도 영향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운송비하고도 영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배에다 실어서 해외 운송을 하지만 저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에다 담아서 운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총 제조 원가의 한 4에서 8%가 운송비인데요. 예를 들면 그거죠.
저희가 배에다가 해상 운송할 때는 20비트가 됐든 30비트가 됐든 40비트가 됐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배터리를 채워 넣으면 운송비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게에 의해서 육상 운송비가 많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에서 배터리를 만들었다. 근데 부산항까지 육상 운송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국토부 기준이 뭐냐면 25톤을 초과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컨테이너 무게가요. 그러면 톤당 또 페널티를 내야 돼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만약에 북미로 수출을 한다. 북미에 한국에 도착해서 또 육상 운송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는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마다 운송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해상 운송 관점에서는 20비트가 됐든 30비트가 됐든 40비트가 됐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제품을 넣는 게 중요한 거고 실제로 육상 운송 기준에서는 컨테이너 기준으로 무게가 작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략 4에서 8%가 운송비에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이 영상 자체는 이거는 일단은 메카니컬 기계적 강성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안에 배터리가 있고 차량 기준으로 임팩트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임팩트가 차량의 패널이라든지 샤시에서 일부 충격을 흡수하겠지만 결국은 배터리에 가해지거든요. 그러면 차량 어디에 배터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배터리의 앞부분과 옆부분이 차에 어디에 배치냐에 따라서 고객사마다 좀 관리하는 스펙이 다르거든요. 참고로 이거는 폭스바겐 기준으로 크러쉬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그 관점으로 저희가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찌그러지지만 럽처라고 하면은 어떤 임팩트에서 스틸이라든지 알루미늄 부품이 쪼가리가 튀겨나가는 거거든요. 그 럽처라든지 불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실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강성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강성은 무한정 인장 강도가 높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SS 커브상에 보면은 면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강도가 아니라 강성이다. 즉 강도와 연신율이 복합적으로 가서 어떤 특성에 맞는 소재를 흔적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현재 양산하고 있는 모델이고 개발 당시 때 조금 요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를 좀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제가 이게 지금 저기 배터리 내부에 수많은 셀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셀 중에 하나가 이벤트가 생겨서 서멀 런웨이가 됐고 저희가 보통 이제 양극과 음극에 보면 활물질이 있고요. 그 안에 전해액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케미스트리 반응을 하면서 가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 뭐가 이렇게 팍 튈 거예요. 아까 전에 폈던 게 스파크거든요. 그래서 스파크가 튀면서 이렇게 불이 나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어떤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모듈을 만들어서 팩을 만들고 팩을 만들어서 자동차에서 납품하면 자동차에서는 배터리를 다시 자동차에 실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업자가 공부에 의해서 단락이 될 걸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단락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불이 나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변형이 나 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변형이 돼서 문제가 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떤 소재도 마찬가지겠지만 불이 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불이 붙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연성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불이 날 수 있게끔 히소스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가연성 물질은 일단 셀 자체, 케미스트리에서 나오는 가스 자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산화탄소, 메탄, 에틸렌 등은 전부 가연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메카니컬 입장에서는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산소인데 이 대기 중에는 21%의 산소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히소스, 아까 영상 보시면서 불꽃 했던 거 있잖아요. 불꽃이 팩 외부로만 나가지 않으면 불이 안 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이 이제 스파크 컨트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외부로 못 나가게끔. 근데 아까 변형됐던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재주 중에 하나가 포스코의 DP590 그레이드인데 얘가 한 연실이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온도가 올라서 스틸 제품이 온도가 올라서 800도까지 올라가면 연신율이 800%가 됩니다. 80% 정도까지 연신율이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안에 셀에서 서울 런웨이가 일어난다. 그럼 셀의 온도는 10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있는 알루미늄이 됐든 스틸이 됐든 온도가 올라갈 거고, 온도가 올라가면 연신율이 올라가서 열변형이 될 거고, 그러면 아주 작은 호각, 셀이 TR이 발생하면서 나오는 뻥 하는 호각에도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스파크가 납니다. 그래서 불이 나더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열변형과 메카니컬 방송은 이 2차 전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너무 생소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 불이 나느냐, 이거를 간략하게 그 메커니즘을 구성을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파크가 팩 내부로 나오지 않으면 불이 안 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팩 내부에는 스파크가 있는데 왜 불이 안 나냐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거거든요. 우리가 21%의 산소가 있더라도 셀이 TR이 딱 발생하면 벤팅 가스가 나오거든요. 배터리 내부는 저희가 IP를 만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벤팅 가스가 나오면 지수 효과에 의해서 산소 농도가 훅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게 쭉 떨어져서 5% 언더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수많은 가스들이 보시면 에봇이라고 해서 불이 날 수 있는 최소 산소 농도가 있거든요. 가장 낮은 게 수소고요. 그래서 5.4% 이하에서는 스파크가 있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셀에서 서멀 런어웨이가 발생해서 팩 내부적으로 스파크가 튀더라도 불이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거 내용은 저 책자에 있으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구조 붕괴. 왜냐하면 배터리 자체가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슈가 없을 때는 안에 절연 거리라는 걸 유지하고 인슐레이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벤트가 생겨서 열변형이 되고 그러면 플라 마이너스 터미널이 쇼트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구조 붕괴다. 요거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스파크가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열변형이 일어나서 구조 붕괴가 됐고 플러스 마이너스 터미널끼리 쇼트가 나서 스틸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거든요. 구멍이 뚫리고 이 뚫린 사이로 스파크가 나와서 불이 나는 경우,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처럼 이 스파크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냐면 셀에서 TR이 발생할 때, 서멀 런어웨이가 발생할 때 빵 하는 순간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열변형에 의해서 기울이 변형이 난다. 이게 스파크가 나오거든요. 그럼 외부에 있는 산소, 스파크, 이 가연성 가스, 불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계적 강성, 그 다음에 열변형이 없게끔 설계를 하고 소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가 소형도 하고 ESS도 하고 자동차도 하는데 자동차가 아니고 이거는 ESS 기준이거든요. 뭐냐면 ESS는 필딩 안에다가 설치하거나 아니면 허 골판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한 자리 공급과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ESS 보면 대부분 매출이 북미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여기 0.2, 0.2, 여기 0.5, 0.9, 이게 미국의 각 지역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진 강도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ESS 배터리를 놓고 이 내진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동부 쪽은 0.1, 서부 쪽은 1.5, 1.2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평가는 서부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ESS는 자동차와 다르게 내진 평가라는 게 따로 있더라 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내진을 진짜 지진 나는 상황에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든요. 실제로 국내 기준으로 내진 해석을 하면 이게 이렇게 출렁거리거든요. 얘는 변형량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변형이 생각보다 많이 되는데 스트레스 변화는 거의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내진 해석에서, 내진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신율이 아니라 강도다. 그러니까 이게 제품마다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컨테이너가 그 쓰이는 소재가 440, 590, 400개에서 500개 펜슬 스트레스를 쓰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직까지는 아직 구현하지 않았지만 뭐 기가 스틸로 우리가 골조가 됐든 패널이 됐든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특성은 굉장히 좋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역시 기계적 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관점에서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 가능성, 그 다음에 열 변형, 그 다음에 경량화 관점에서 부품을 바꿔본다, 재질을 바꿔본다, 디자인을 뭐 최적화한다, 제조 공법을 바꿔본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봤는데요. 뭐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플라스틱을 썼던 거를 알루미늄으로 바꾸던가, 알루미늄 썼던 거를 스틸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경량화 관점에서는 또 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필요한 부위에서는 적절한 소재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으로 제가 구분한 거는 1번은 스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2번은 플라스틱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 카테고리 두 개를 가지고 뒷페이지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전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1번 항목인데요. 요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카스탬핑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에 좀 반전을 좀 전환을 한 게 뭐냐면 저희는 예를 들면 저거죠. 나는 이 제품 자체가 지금 자동차 배터리인데 이 포밍 높이가 한 250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포밍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980짜리를 해봤더니 금형을 뭐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봤더니 샘플로 만들어지는데 양산은 안 돼요. 금형이 다 맛이 나는 거죠. 제품도 막 터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외압 포밍 보면 저희가 CR4라는 재질을 썼거든요. CR4 자체가 연신율이 38%짜리 거죠. 기가스틸은 아시겠지만 연신율이 10% 이내거든요. 근데 제가 필요한 거는 기가급의 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럼 방법은 하나가 있죠. 핫스탬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핫스탬핑을 하려고 봤더니 왜 핫스탬핑을 아시겠지만 다 보론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SABC 1470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제철 걸 가지고 제가 일단 평가를 해본 건데요. 그런데 이 1470이라는 게 핫스탬핑을 하게 되면 강도 자체가 1.5기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1기가 파스칼 정도의 강도면 되는데 얘는 1.5기가가 나와. 그리고 소재비는 한 40%가 더 비싸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의 반전을 한 건 핫스탬핑을 꼭 보론감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듀얼 페이지가 DP감으로 쓰면 안 되느냐, 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수많은 제품이 좀 쓰이는데 이 중에 이 네 가지 부품, 외관 제품이거든요. 네 개의 제품에 대해서 현재는 다 일반 냉간압력 강판을 쓰고 있고요. 340이라든지 590을 쓰고 있고요. 요거를 핫스탬핑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CR4, 340Y, 590DP 이 네 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해본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CR 강판은 저희가 뭐 PO도 있지만 GI라든지 GA 아연도금 강판을 갖다 쓰거든요. 부식되면요. 근데 이 GI하고 GA의 차이점이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GI는 스틸 표면에 스프레이가 되는 거죠. 발라져 있는 거고 GA는 아연이 FE하고 섞여서 한꺼번으로 발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얘 아연의 보일링 포인트가 907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핫스탬핑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 자체를 레이스리 변태처럼 91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 보일링 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거죠, 온도가. 그러면 이렇게 스케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보론각은 알루미늄 실린더 합금을 하는구나. 이 합금은 보일링 포인트가 2400도구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스케일 양이 굉장히 적고 양산성이 있는 거구나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두 번째 고민되는 건 그러면 우리가 꼭 A3 변태적까지 가열을 해야 돼? 보일링 포인트보다 낮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 강도가 올라가지 않아? 이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 거고요.
네, 그래서 340, 590, 그 다음에 보론강 세 가지를 해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930도, 그러니까 A3 변대점 이상까지 가열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밍을 하는데, 이거를 아까 아연의 보일링 포인트 907도, 7도보다 낮은 850도로도 한번 가열 정도를 잡아본 거죠. 쭉 잡았더니 340은 그 핫스탬핑 전에가 460 정도 인장 강도가 나왔던 게 얘는 500 정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일단 제꼈어요, 제가. 그래서 590을 봤더니 얘는 한 600 정도 나왔던 게 거의 기가만큼 나오네. 내가 쓰고 싶은 강도가 딱 맞는 거죠. 보론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론 전에는 600메가인데 이게 핫스탬핑을 하게 되면 1.5기가가 나오는데 너무 오버 스펙이라는 거죠. 비싼 소재를 주고 쓸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에 전환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핫스탬핑에서 쓰지 않는 그냥 DP 강을 가지고 CI 강판을 가지고 해봤다. 그래서 스크랩이 있는지를 좀 확인했더니 이 930도에서는 스크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850도에서는 스크랩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가능하면 전 세계 업계에서 이미 검증된 보론강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나는 1.5기가가 필요 없어. 1기가는 충분해. 그리고 나는 원재료비를 낮추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한번 그냥 590 DP 정도로 해서 트라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도 제가 솔직히 여기에 계신 분처럼 금형을 직접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죠. 하다 보니까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얘를 A3 반대적으로 가열했다가 금해가면 마르텐 사이트가 되는데 이 가열 속도에 따라서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있을 거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보론강은 이미 검증이 됐다. 그러면 일반 아변 강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해서 저희가 핫스탬핑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일단은 500배율의 현미경을 찍어봤더니 실제로 이런 놈이 침상 형태 마르텐 사이트 구조로 바뀌는 걸 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EBSD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이게 회기 분석하는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봤더니 여기서는 좀 그림이 좀 안 나오는데 이 빨간색이 지금 페라이트하고 마르텐 사이트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점이 막 찍혀 있거든요. 그 노란색이 이제 잔류 오스테나이트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DP590을 850도 가열과 930도 가열을 했던 경우를 봤더니 0.3%, 0.2%밖에 없네? 얘 전혀 문제 없는 거네? 라고 확인했고요. 일단 우리가 범용적으로 쓰는 보론강을 봤더니 얘도 한 0.2% 나오더라고요. 거의 유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보론강이 아니라 일반 아변강판으로 했을 때도 잔류 오스테나이트에 의한 사이드 임팩트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언이라는 것 자체가 보일링 포인트가 낮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는 스케일이 없는 거 확인했어요. 근데 실제로 단면 분석했을 때도 없을까라고 해서 단면 분석을 해본 거고요. 얘는 지금 핫스탬핑 하기 전, 핫스탬핑 한 후인데 이게 930도거든요.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는데 500배 스케일로 확대해서 단면을 잘라봤더니 중간중간 크랙이 나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보일링 포인트가 907도 근데 930도로 가열한다고 하면 얘는 양산 중에 스케일 때문에 엄청난 트러블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요 830도, 850도에서는 전혀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해서 일반 냉각하면 강판으로 핫스탬핑을 하려면 850도 수준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자동차 그 배터리를 여기 보면 이게 다 스틸 제품이거든요. 스틸 제품인데 그 중에 제가 외관 제품 4개 노란색 칠한 것만 제가 핫스탬핑으로 바꾼 거고요. 요게 보시면 이제 고객 기준으로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진동 충격에 의한 평가 결과고요. 오른쪽이 샷인데 아마 얘가 60G라고 되어 있네요. 60G라고 하면은 펜 무게의 60배의 힘으로 10ms만큼 꽝 치는 테스트거든요. 두 가지를 평가해 봤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핫스탬핑 하기 전 원래 디자인으로 했던 평가 해석 내용이고요. 이 빨갛게 나왔던 것들이 일단 불량이라는 거죠. 문제라는 거죠.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항복 강도를 넘어서 텐션 스트레스까지 가까워진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 디자인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써놨어요. 이거는 양산 모델이 아니고요. 개발 단계 때 했던 개발 디자인 가지고 제가 실제로 개선되는지 평가한 거고요. 실제로 양산은 다 개선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이브레이션이 3개, 그 다음에 둘, 넷, 여섯, 일곱, 샥이 7군데, 총 10군데 정도에서 문제가 좀 발견이 되고요. 요게 이제 DP590으로 핫스탬핑을 했을 때 1기가만큼의 강도를 얻은 상황에서 평가를 한 거고요. 원래 디자인이 1.6T라고 하면 얘네들은 다 핫스탬핑에서는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두께를 1.6T에서 1T로 낮췄고요. 그 상태로 평가했더니 10개가 6개로 줄더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걸 다 바꾼 게 아니고 노란색 부분만 바꾼 거거든요. 노란색 부분에서는 빨갛게 나왔던 게 다 없어진다. 그래서 DP590으로 해서 강도를 올리면 1기가급으로 올리면 문제가 개선이 된다 라는 게 좀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보름각으로 한 거고요. 1.5기가 얘도 똑같이 6개가 나왔죠. 그래서 해석상으로 봤을 때도 DP590으로 핫스탬핑 한 것과 보름각으로 핫스탬핑 했을 때 어떤 메카니컬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더라. 그렇다면 굳이 좀 더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소재가 40% 정도 비싼 보름각을 꼭 써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네, 요거는 아까 전에 그 첫 페이지에서 크러쉬라고 하는 그 시뮬레이션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를 아까 전에는 자동차 다른 모델인 거고, 요거는 이제 요 모델에 대해서 크러쉬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디자인으로 하게 되면 밑에가 이제 병이 팩이 찌그러지는 정도고요. 찌그러졌을 때 걸리는 하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Y축이요. 그래서 원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쭉 봤을 때 한 120kN 정도 힘에 걸렸을 때 한 30mm 정도가 찌그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빨간색이 보름각, 파란색이 590인데 둘 다 그래프가 똑같아요. 그래프가 똑같다. 그 말은 뭐냐면 120kN 눌렀다. 여기가 되겠죠. 누르면 우리 핫스탬핑을 하게 되면 한 23mm밖에 찌그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동일하게 120kN만큼의 임팩트를 딱 가했을 때 찌그러짐량이 적다는 거는 훨씬 더 데미지가 적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쪽 방향으로 한 거고, 요거는 이쪽 방향인데, 이 방향마다 걸리는 하중이 틀리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80kN으로 했을 때, 얘는 벌써 60mm가 찌그러지거든요. 근데, 핫스탬핑을 하게 되면, 80일 때 대략 한 이 정도 되죠. 한 30mm밖에 안 찌그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봤을 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250mm 정도 되는 깊이의 포밍을 위해서 우리는 340 그레이드밖에 쓸 수가 없다. 기가급의 어떤 그 초고장면 방판을 쓰게 되면 금형에서 버티질 못한다. 제품이 터진다. 그러면 안에다가 크로스 빔을 대거나 별도의 보관 구조가 들어가서 원가가 올라간다. 그런데 요거를 저희가 핫스탬핑을 바꾸게 되면 포밍도 되고 저희가 원하는 강도 잡을 수 있고 두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량화가 가능하다. 단, 아시겠지만 핫스탬핑 하려면 설비 자체가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 하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마다 틀리지만 제가 원가 분석을 해보면 전체 그 서플라이어에서 저희한테 주는 단가의 그냥 50%가 제곱이거든요. 나머지 50%가 이제 가공비 플러스 50%가 제곱이 정도, 나머지 50%가 가공비하고 관리비 이윤이 들어가는데 많이 비싸더라고요, 스탬핑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게 단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에서 필요한 물성치와 형상이 이렇더라. 그러면 가격이 중요한지 물성과 품질이 중요한지는 개발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가격보다는 품질과 양품 수율과 경량화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다.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장면도도 막 50 같은 경우도 막 거의 기가스틱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4개의 제품을 590이든 뭐 고름광이 됐든 하스네빅으로 바꾸게 되면 배터리 무게 19.1%가 경량화가 되더라 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두 번째 케이스로 제가 이제 플라스틱인데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과 좀 다른 제품인데요. 저희가 이 제품 저기 다음 달부터 양산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완되면 안 돼서 좀 일부 좀 제한이 있던 걸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여기가 지금 배터리 셀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팩 BMS가 들어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배터리 안에는 화학적으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셀도 있지만 전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회로 부품, 전장 부품도 들어가 있구나.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팩을 설계할 때는, 배터리를 설계할 때는 절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BMS가 있다 보니까 BMS가 있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터미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함을 플라스틱으로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태로 조립된 거를 저희가 안전성 평가를 해봤더니 딱 이게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난 데를 봤더니 이 부분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자체가 케미스트리에 따라서 NCM 셀이냐 NFP냐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NCM 셀을 썼고요. NCM 셀 같은 경우는 셀이 TR이 발생되면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스파크라든지 그 화염의 그 열이 직접적으로 이 플라스틱에 닿지는 않지만 대류와 전도에 의해서 멜팅이 되거든요. 구멍이 뻥 뚫려서 멜팅이 되거든요. 멜팅이 되면 거기로 또 스파크가 나와요. 그래서 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스틸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플라스틱도 해야 되는 건가?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어차피 이게 셀에서 TR이 발생되면 스파크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TR이 발생되고 한 2분 정도 나오고 더 이상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2분 동안 딜레이 타임을 한번 가져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두께를 키워보자. 그래서 얘 두께가 30T 정도 돼요. 근데 일반 사출로는 안 되는 거죠, 성형이.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발포 성형을 생각한 거고, 화학 발포는 아니고요. 물리 발포 쪽으로 좀 검토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껍게 성형을 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불이 안 나더라.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배터리 안에 셀이 70A짜리 셀에 64개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지금 8개가 지금 전이가 돼서 8개가 서블 러레이가 생겨서 나타나는 가스를 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멜팅도 안 되고 스파크가 유출도 안 되고 저 상태로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가스가 거치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요. 제가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멜팅이 아직 100% 되지는 않고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의 열변 온도가 너무 낮아서 이 배터리 쓰기가 되게 어려운데 절연 때문에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물리 발포를 좀 적용해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리 발포를 하다 보니까 단점도 아실 거예요. 외관이 너무 안 좋죠. 네, 그래서 뭐 히덴쿨을 한다, 카운터 프레셔를 한다, 아니면 도장을 한다, 다 돈인 거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외장재는 물리 발포를 할 거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 적용해서 물리 발포를 할 거다. 외장재는 조금 고민이 된다.
아마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안 되죠. 당연히 도작을 해야겠죠.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엔드 유저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고객이 보고 실장을 보잖아요. 그래서 엔드 유저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권 해석에 따라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외관 제품인데 그냥 물리발표 있고 외관이 좀 안 좋지만 고객과 협의해서 그냥 양산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성 관점에서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시겠지만 물리발표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SCF 유체의 어떤 정도라든지 여러 특성 때문에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산출기 사용을 낮출 수 있다. 클램핑 포스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오늘 우진하고 APR도 안 오셨던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하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석적으로 검증해 놨더니 너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경향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클램핑 포스라든지 아니면 산출 압이라든지 떨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석상으로 보면 변형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변형이 많이 안 나더라. 이런 해석 결과가 있었고요. 이걸 토대로 저희가 실물 검증을 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얘가 배터리는 절연 때문에 바닥면을 이걸 깔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두께가 얇으면 성형이 안 돼서 일반 솔리드 사출을 1.2kg 하고 있고요. 이게 사이즈가 한 500에 한 220 정도 되거든요. 두께 1.2kg. 그래서 현재 솔리드로 했더니 1.2kg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데 물리발표를 했더니 무게가 186에서 이 정도, 35% 절감되더라. 사이클 타임은 31% 줄어들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PK까지죠. 어떤 디멘저널 스테이빌리티가 굉장히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거는 외관상으로 보면 이렇게 수축 같던 게 이렇게 담배 잘라보면 수축 같던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변형 같은 게 변형 안 가더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방막 성형이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500통짜리 썼던 거를 400통으로 낮출 수 있더라. 그 다음에 경량화가 되고 사이클 타임 줄여주니 생산성이 보시면 하루에 1,300개 나왔더니 2,000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공비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단가가 싸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신규도 설비를 투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발포 사출기하고 솔리드 사출기 보면 발포 사출기가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그거에 대해서 가공비 차이 좀 따져봐야겠지만 제품단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더라라고 보고요. 두 번째가 이게 저희가 청소기에 들어가는 모듈 제품인데 저희가 그 폴리머 파우치 셀만 있는 게 아니라 온통형 셀, 건전지처럼 생긴 셀도 있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났으면 온통형 셀을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계속 풀리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걸 도입하면서 자동화로 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셀들을 작업자가 넣는 게 아니라 수직 기획사를 로봇가 잡아서 픽업해서 저희가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또불뱅이와 만나는 사이에는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가 수축이 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진원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자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구동이 걸리는 거죠. 딱 넣어야 되는데 이게 찌그러져 있어서 셀이 딱 걸리면서 안 들어가. 야, 이건 문제다. 그래서 실수적으로 좀 개선해서 우리 제품에 적용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것도 물리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증을 해봤더니 얘는 CPK 차이는 크진 않아요. 근데 CPK라고 하는 게 치수 자체를 지정되어 있는 포인트를 찍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진원도를 봤을 때 얘는 굉장히 안 좋고 얘는 진원도가 좋아서 양산 자동화 라인에 전혀 문제가 없더라. 물론 경량화라든지 생산성도 향상된 건 맞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따라서 치수 안전성, 자동화 설비 구현 이 관점에서 접근한 거고요. 그 관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아까 그거는 공기청소기라든지 이바이크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수백 개에 들어가거든요. 수백 개의 온토백 셀이 들어가고 얘가 또 여러 개가 또 쌓여서 배터리 팩을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 솔리드는 절대 진원도가 안 나서 자동화가 안 된다. 그래서 얘를 그러면 발포 성형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해석적으로 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뭐 사출압도 줄어들고 클램핑 포스도 줄어들고 뭐 변형량 자체가 수축이 많이 가지면 수축이 안 가는 거고 동일하게 해석이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이거는 저희가 개발 제품이라서 사진이랑 이런 것들은 제가 올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개발 양산 시점까지 와서 실제로 평가해 보니 엄청나게 치수 안전성이 나오고 수축이라든지 외관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지금 자동화 라인 구현하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내용인 것 같고요. 뭐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스티리 데이트, 플라스 데이트 이런 기술 자체는 굉장히 유니크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고 몇몇 분들은 경험도 다 있으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에서 필요한 특성이 뭐냐 거기에 맞는 기술이 뭐냐라는 관점에서 제품과 매칭되는 기술로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원래는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료를 제가 시간상 준비를 못했지만 다이캐스팅 쪽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윤종을 레이저 윤종으로 좀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캐스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용융된 알루미늄 자체가 난류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품을 만들면 안에 기포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이캐스팅 알루미늄과 압출의 알루미늄 또는 프레스의 알루미늄을 맞대기 해서 윤종을 치면 막 터져요. 빵빵빵. 그래서 저희 공장 가면 불량 배터리가 엄청 쌓여있어요. 근데 이게 성능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고객사 외관함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다이캐스팅을 하면서 기포의 양을 줄이면서 용접의 불량률을 줄이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마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활동했던 내용을 한번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다이캐스팅 제품에 윤접 쳐서 이런 불량을 안고 가는 프로덕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